사람 죽는다. 어서들 나와보소. 문을 박차고 뛰어나온 사람들은 장터 큰 길에서 몸을 굽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람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바닥 한가운데 피웅덩이가 번지고 있었고 그 위에는 한 청년이 목덜미를 붙잡힌 채 질질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길람. 우나면에 머슴으로 들어온 지 2달도 안 된 사내였습니다. 그를 끌고 오는 이는 바로 이방 정씨. 가늘게 뜬 눈, 검은 도포 끝에 묻은 핏물이 그의 성정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씨가 군관 둘에게 명령하듯 소리쳤습니다. 이놈을 장터 한복판에 꿀려라. 오늘 이 자리에서 죄를 밝히고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조질 것이니라. 군관들은 길람을 땅에 내던졌습니다. 입술은 터져 있었고 한쪽 다리는 이미 힘이 풀려 제대로 굽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머슴 아니야? 조용히 살던 녀석이었는데 무슨 죄를 지은 거야? 저 피 보통 일이 아닌데. 정씨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이놈이 과부 셋이 사는 집안에 들어가 폐륜을 저질렀소. 집안의 남정네가 모두 없는 틈을 타 여인 셋과 부정을 저질렀고 심지어 그중 한 사람은 아이까지 가졌소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일었고 어떤 이는 길람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숨막히는 정막을 깨고 세 여인이 사람들 틈을 헤치고 걸어 나왔습니다. 첫째 과부 연씨, 둘째 과부 초이, 셋째 과부 분이. 세 사람 모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그러나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연씨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길람이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자 정씨가 호통쳤습니다. 허튼 소리 말라. 그대들이 길람과 한 집에서 부정하게 지냈다는 것을 증인들도 보았다 하지 않았소. 초이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증인? 그 증인이라는 자 정씨 어르신이 데리고 다니는 그 무례배들 아닙니까? 분이는 길람의 곁으로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에 피를 닦았습니다. 길람이는 우릴 지켜줬을 뿐이에요. 우리가 위험한 줄 알고 그저 그 순간 정씨가 군관에게 손짓하자 군관이 길람의 뒤통수를 발로 세게 걷어찼습니다. 쿵. 길람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지며 피가 다시 튀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이방이 뭔가 숨기는 게 있나? 이건 너무 심한데 근데 과부 셋이 왜 저 머슴을 감싸는 거지? 정씨의 눈에 살기가 번졌습니다. 이놈은 오늘 당장 곤장 백대와 함께 죄를 물을 것이며 세 여인은 관하로 압송하여 다시 신문할 것이다. 그리고 군관들이 밀고 당기며 사태가 폭력으로 번져가려던 바로 그때 길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핏발선 눈이 잠시, 아주 잠시 맑게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순간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시간은 4개월 전 그 모든 사건이 시작되던 날로 되돌아갑니다. 4개월 전 우나면의 북쪽 오래된 한옥 한 채가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서름댁이라 불렀습니다. 한때는 삼정승 중 한 명의 먼 일가라던 그 집안도 지금은 남편 없는 과부 셋만이 명맥을 잇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큰마님 연씨는 40을 앞둔 나이. 냉정하고 단호한 성정에 날카로운 판단력을 가졌으며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밤이면 사당 앞에 촛불을 켜고 남편의 이름을 속삭이곤 했지만 그 눈물을 낮에는 절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초이는 33. 예리한 관찰력과 단정한 말투, 재물관리와 세금 장부까지 도맡아 집안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그녀의 눈은 어떤 거짓도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막내 분이는 28. 활달하고 눈치 빠르지만 감정이 풍부하여 집안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밤마다 잠결에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뒤척이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언니, 아우라 부르며 지냈습니다. 형제들은 전쟁, 유배, 병으로 하나둘 사라졌고 시아버지는 4년 전 병석에서 숨을 거두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떠난 뒤엔 반드시 이 집안을 지켜야 한다. 핏줄이 끊기면 정씨가 이 땅을 탐낼 것이니 조심하거라. 말이 끝나기도 전 시아버지의 눈은 서서히 감겼고 그 순간부터
세 사람은 가문을 지킨다는 이름 없는 전쟁터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새 과부는 버텼습니다. 하지만 정이방의 압박은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그날 오후 대문이 발로 걷어차이며 열렸습니다. 정이방이 군간 넷을 대동하고 들어섰습니다. 서름댁, 나오시오. 연씨가 얼굴을 가다듬고 마루로 나섰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정씨는 문서 하나를 내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올해 세금 쌀 20섬 더 내야 하오. 초이가 급히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작년 세금의 3배입니다. 도저히 낼 수 없는 액수예요. 정씨는 비웃었습니다. 낼 수 없으면 이 집과 땅을 관에 바치시오. 그게 법이니까. 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법이에요? 작년엔 분명 10섬이었어요. 정씨가 손가락으로 분이를 가리켰습니다. 젊은 과부가 주둥아리는 참 잘도 놀리는구먼. 남정네 하나 없는 집이 감히 관에 대들어? 그리고 군간 하나에게 눈짓했습니다. 군간이 곧장 창고로 들어가 곡식 자루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이, 그게 뭐하는 짓이에요? 초이가 소리쳤지만 군간들은 이미 곡식 자루 5개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이건 압류요. 세금 못 내면 남은 것도 다 가져갈 것이요. 연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쌀은 겨울을 버틸 양식입니다. 가져가시면 저희는 굶어 죽습니다. 정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이 집을 팔든지 아니면 그의 시선이 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젊은 과부 하나쯤 권문세가에 팔면 쌀 100섬은 되겠지. 분이는 치를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연씨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장 나가십시오. 정씨는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온다. 그때까지 쌀 20섬 준비해 놓든지 아니면 이 집 문서에 도장 찍을 준비를 하시오. 군관들이 곡식 수레를 끌고 나갔습니다. 대문이 닫힌 후 마당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초이가 창고로 뛰어가 남은 곡식을 확인했습니다. 언니 남은 게 겨우 3섬이에요. 이걸로는 한 달도 못 버텨요. 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떡해요? 정말 이 집을 빼앗기는 건가요? 연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초이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쌀 3섬도 못 사요. 게다가 정이방이 마을 상인들에게 우리한테 팔지 말라고 협박했대요. 분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젠 정말 끝인가 봐요. 연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꾼을 드립시다. 산에서 나무를 베어 팔고 밭을 일고 곡식을 키우고 집을 지켜줄 사람. 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니 과부 셋이 사는 집에 남정네를 들이면 소문이 소문보다 중요한 건 살아남는 겁니다. 연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분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차라리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 만한 사람을 들이죠. 바보처럼 보이는 위협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 초이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주막주모가 한 사람을 이야기하긴 했어요. 이름이 길람이래요. 말도 어눌하고 다리도 절지만 힘은 장사라고. 연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오세요.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흘 후 장터 바깥 우물가. 한 청년이 물을 떠다 마시고 있었습니다. 옷은 해졌고 발에는 집신도 없이 맨발. 왼쪽 다리를 절며 무릎 위까지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초이가 그를 찾아 다가갔습니다. 그대가 길람이요? 청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어딘가 멍했고 입꼬리는 어색하게 올라갔습니다. 저 바보 길람입니다. 밥밥 주시면 일 시켜주세요. 초이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따라오시오. 길람은 어정쩡한 자세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을 디딘 순간 초이의 예리한 눈이 이상한 점을 포착했습니다. 힘의 중심이 보통 사람과 다르군. 그 작은 진동은 서름댁의 운명을 바꾸는 서막이었습니다. 길람은 서름댁으로 머슴살이를 오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연씨가 그를 마당에 세워두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집의 일꾼입니다. 나무 베고 밭 갈고 집 지키는 일을 할 것입니다. 대신 밥과 잠자리를 주겠습니다. 알아들었소? 예, 알아들었어요.
길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길람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당을 쓸 때 발자국을 어지럽히지 않았고, 장작을 팰 때 힘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고, 물을 길어올 때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초이는 그를 관찰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 진짜 바보 맞을까? 그날 밤 초이는 우연히 마루에 나와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찬물이라도 끓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채 창고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저기에 등불이 있었나? 조심히 다가가 보니 틈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길람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뭔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낡은 조각천 속에서 나온 건 헝겊으로 쌓인 작은 책자. 빛이 약해 자세히는 보이지 않았지만 길람은 조용히 중얼거리듯 소리를 냈습니다. 사문서 위조, 위계에 의한 재산 탈취죄 군포 면제, 증빙 허위 대명률 조항 제327조. 초이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지금 법률 조항을 읊은 건가? 게다가 그 정확한 발음은? 그 순간 길람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초이는 황급히 몸을 숨겼고 길람은 아무 일 없던 듯 다시 뒷채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멍한 표정, 발은 여전히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빛 아래 그의 눈빛은 한순간 너무나 맑고 날카로웠습니다. 다음날 저녁 세 여인은 몰래 모여 앉았습니다. 초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길람이 바보가 아닌 것 같아요. 분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초이는 어젯밤 본 것을 설명했습니다. 연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더 지켜봅시다. 만약 저 사람이 정씨가 보낸 자라면 세 사람은 동시에 침묵했습니다. 그 가능성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사흘 후 길람이 사당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분이가 목격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삼촌 어르신 아직은 이로웁니다. 아직은 제 정체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 과부아 씨는 생각보다 강한 분들이옵니다. 제가 이 집을 반드시 지켜내겠나이다. 분이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삼촌? 그럼 이 사람은 우리 집 사람? 바로 그 순간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서름댁께시오? 이방 나리께서 오셨소? 새 여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선 정이방은 이전과 달리 군관 다섯을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교활한 미소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세금 독촉이 아니오. 더 중요한 일로 왔소. 연씨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정씨가 고개를 들어 길람을 가리켰습니다. 저 무슨 말이오. 과부 셋이 사는 집에 젊은 남정네를 들였다는 소문이 파다하오. 초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저 일꾼일 뿐입니다. 정씨는 길람에게 다가가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이봐 머슴. 주인 마님들이 밤에 뭐하는지 아나? 길람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더듬거렸습니다. 저모 몰라요. 저 잠자요. 정씨는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래, 바보는 바보답게 살아야지. 그리고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흘 후 광군이 이 집을 수색할 것이오. 부정한 짓이 없다면 문제 없겠지? 정씨가 떠난 후 마당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길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세 여인이 동시에 길람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더듬거렸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연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요? 길람은 아무 대답 없이 도끼를 다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끼를 내리치는 그 힘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길람은 세 여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더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씨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세 여인은 숨을 죽였습니다. 길람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서길람, 서대감 어르신의 친조카이며 5살 때 병으로 죽은 줄 알려진 이 집에 숨겨진 혈육입니다. 마당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연씨가 얼어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소? 정이방이 제 존재를 알면 저를 먼저 제거하려 했을 것입니다. 바보 행세를 한 건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초이가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소?
길남은 품에서 낡은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삼촌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남기신 친필입니다. 초이가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정말 시아버님의 필체예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길남아, 내가 세상을 떠나면 반드시 서름댁으로 가거라. 새 며느리를 지키고 정씨의 음모를 막아라. 너는 내 조카이자 이 집의 마지막 희망이니라. 그리고 이 집의 대를 이어라. 새 며느리 모두 내 아내로 삼아 법과 명분을 세워라. 그것만이 이 집안이 살 길이니라. 분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셋의 아내라고요? 길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촌 어르신께서는 아셨습니다. 이 집이 살아남으려면 남정네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법적으로 정당한 가장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연씨가 복잡한 표정으로 길남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믿어야 할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소. 길남은 목함을 꺼내 옥도장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진짜 도장입니다. 초이가 그것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아요, 시아버님의 도장이에요. 분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언니들, 저는 믿어요. 길남이의 눈빛을, 저 눈은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에요. 연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소. 하지만 만약 우리를 배신한다면 그때는 제 목을 치셔도 좋습니다. 길남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게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정씨의 음모를 막고 이 집을 지켜내겠습니다. 그날 밤 길남은 홀로 정이방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담을 넘고 처마를 타고 서재로 잠입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위조 도장을 만든 장인의 영수증, 주막 주모에게 지급한 뇌물장부. 길남은 그것들을 품에 넣고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정씨의 부하 셋과 마주쳤습니다. 이놈이 누구냐? 길남은 더 이상 바보 행세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몸을 날려 첫 번째 자의 목을 제압하고 두 번째 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세 번째 자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길남은 팔에 칼을 맞았지만 그 자의 손목을 꺾어 무장을 해제시켰습니다. 하지만 소란이 일었고 더 많은 부하들이 몰려왔습니다. 길남은 피를 흘리며 간신히 서름댁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열자 세 여인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길남이, 분이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연씨가 상처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길남은 피 묻은 증거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싸울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정이방이 내일 새벽 올 겁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서름댁의 네 사람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길남의 예상대로 해가 뜨기도 전에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쿵, 쿵, 쿵 대문이 박차고 열렸습니다. 정이방이 광군 10명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엔 승리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오늘로 끝이요, 서름댁. 정씨가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어젯밤 도둑이 우리 집에 침입했소. 그 도둑이 훔쳐간 문서가 이상하게도 오늘 아침 당신 집 앞에서 발견되었소이다. 연씨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헛소리가 아니오. 정씨가 손을 들자 군관 하나가 마대자루를 들고 왔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건 바로 길남이 훔친 증거 서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들은 전부 불에 타 있었습니다. 길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제가 가져온 게 아니라 닥쳐라. 정씨가 소리쳤습니다. 증거는 충분하다. 이 머슴놈이 도둑질을 했고 증거를 불태워 숨기려 했소. 관군들, 저자를 체포하라. 군관들이 길남을 포박했습니다. 분이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길남이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하지만 군관들은 길남을 끌고 갔습니다. 정씨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 과부도 함께 조사받을 것이오. 도둑과 한 집에 산 공범이니까. 연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건 관아에서 밝혀지겠지. 관아 옥사. 길남은 차가운 돌바닥에 묶여 있었습니다. 정이방이 들어왔습니다. 길남이 아니 서길남이라고 했나? 길남은 고개를 들어 정씨를 노려봤습니다. 정씨가 비웃었습니다. 내 정체를 알고 있었다. 서대감의 조카, 숨겨진 혈육.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냐? 넌 이제 도둑이고 저 새 과부는 공범이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길람이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정씨는 길람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습니다. 너 같은 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곤장 100대면 끝이야. 그리고 저세 과부는 광기로 팔아버리면 그만이지. 길람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감히. 정씨가 손을 들자 군간이 길람의 등을 채찍으로 내리쳤습니다. 퍽! 크어! 피가 튀었습니다. 정씨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나갔습니다. 내일 재판에서 내 죄를 밝히고 서름댁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문이 닫혔습니다. 길람은 피를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씨들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그날 밤 서름댁 새 여인은 관아에서 풀려났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하지만 길람은 여전히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분이가 울먹였습니다. 길람이를 구해야 해요. 저 사람은 우릴 지키려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연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구할 겁니다. 반드시. 초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연씨는 옥도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으로 내일 재판에서 이 도장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길람이 진짜 서가의 혈육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분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이방이 방해할 거예요. 연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증인을 데려와야죠. 다음 날 아침 관아 사랑채 앞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또가 자리에 앉자 정이방이 먼저 나섰습니다. 사또 나리, 이 도둑놈 서길람은 관가의 문서를 훔쳐 불태운 자입니다. 곤장 100대와 유배형을 청합니다. 사또가 길람을 바라봤습니다. 서길람, 변명할 말이 있는가? 길람은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인은 도둑이 아닙니다. 정이방의 죄를 밝히기 위해 증거를 가져온 것뿐입니다. 정씨가 비웃었습니다. 증거? 어디 있어? 내가 가져온 문서는 전부 불탔는데? 그때 마당 뒤편에서 새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연씨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정이방이 우리 집에서 강탈한 곡식 목록, 그리고 위조 세금 문서의 사본입니다. 저희가 미리 복사해 둔 것입니다. 정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초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막주모 홍월의 증언서입니다. 정이방이 우리 집을 모함하기 위해 돈을 준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사또가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분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대감 어르신의 유서입니다. 길람이가 이 집의 진짜 혈육임을 증명하는 친필입니다. 연씨가 옥도장을 꺼내 사또 앞에 올렸습니다. 이것이 진짜 서가의 도장입니다. 정이방이 사용한 도장은 위조품입니다. 사또는 두 도장을 비교했습니다. 명백히 달랐습니다. 사또가 정이방을 노려봤습니다. 정이방, 이것이 사실이요? 정씨는 땀을 흘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들이 조작한 것입니다. 그때 마당 뒤편에서 늙은 하인 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 나왔습니다.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소인은 서대감 어르신 곁을 40년간 지킨 하인입니다. 서길람 도련님이 진짜 혈육임을 증언하겠습니다. 영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도련님은 5살 때 병을 앓았으나 대감 어르신께서 일부러 죽은 것으로 꾸미셨습니다. 정이방이 이 집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정씨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요. 이 늙은이가 돈을 받고 입 닥쳐라. 사또가 호통쳤습니다. 증거가 명백하다. 정이방 사문서 위조 및 뇌물수수, 재산 강탈 미수 혐의로 체포하겠다. 군관들이 정씨를 포박했습니다. 정씨는 발버둥치며 외쳤습니다. 안 돼. 이건 함정이야. 하지만 그는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사또가 길람을 바라봤습니다. 서길람, 무죄 석방한다. 그리고 서대감의 유서에 의거해 서릉댁의 정식 가장으로 인정하겠다. 마당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길람은 새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다. 새 과부가 한 남자와 지낸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찌 설명하겠는가?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연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날이 저희는 길람을 남편으로 맞이하고자 합니다. 셋 다 마당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사또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셋 다? 그게 무슨 말이오? 초이가 말했습니다. 대명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문의 대가 끊길 위기에 처했을 때 형사취수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저희 세 사람은 모두 같은 집안의 며느리이며 길람은 이 집의 유일한 남자입니다. 분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법에 따라 그리고 시아버님의 유언에 따라 길람과 함께 이 집의 대를 잇고자 합니다. 사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교 경전에도 말했지. 불효유삼 무후이대. 가장 큰 불효는 대를 잇지 않는 것이니라. 사또가 선언했습니다. 서길람은 오늘부로 서름댁의 정식 가장이 되며 세 부인은 이 집의 정당한 안주인으로 인정한다. 법에 어긋남이 없다. 마당에서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서름댁으로 돌아온 네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길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시들 아니, 이제는 부인들이라 불러야겠습니다. 연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이제부터. 초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지켜줬으니 이제는 우리가 당신을 지킬 차례예요. 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요. 석 달 후 정이방은 유배형을 받고 섬으로 떠났습니다. 서름댁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길람은 밭을 일구고 나무를 베고 집을 수리했습니다. 연씨는 집안을 관리하고 초이는 장부를 정리하고 분이는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세 여인 모두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듬해 봄, 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는 서인, 둘째는 서희, 셋째는 서요. 이내효의 이름을 받은 세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길람은 직접 아이들에게 글과 무예를 가르쳤습니다. 세 여인은 아이들을 키우며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름댁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저 집은 정말 대단해. 과부 셋이 한 남자를 남편으로 맞아 집안을 일으켰잖아. 법도 맞고 효도 지켰으니 하늘도 인정한 거지. 세월이 흘러 세 아이는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서희는 문과, 서희는 무과, 서효는 예조 참봉. 그 소식이 오나면에 전해지자 서름댁 앞에는 축하 인파가 모였습니다. 길람은 사당 앞에 엎드려 조용히 말했습니다. 삼촌 가르쳐 주신 대로 참고 숨고 지켜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길람은 늙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루에 네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길람, 연씨, 초애, 분이. 모두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잘 살았죠? 연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살았어요. 함께였으니까. 초이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바보 머슴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우리 인생 최고의 남편이었네요. 길람이 웃었습니다. 저도 세 분을 만나 행복했습니다. 네 사람은 조용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먼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바보 머슴이 있었단다. 새 과부의 마음을 얻고 집안을 지켰지. 그리고 셋 모두와 결혼해서 새 아들을 낳아 대를 이었단다.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어른들이 대답했습니다. 진짜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사랑과 의리 그리고 용기에 대한 이야기지. 서가 이야기, 바보 머슴 길람 이야기는 운하면을 넘어 조선 팔도에 전해졌습니다. 누구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지막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늘은 착한 일을 버리지 않는구나. 이어서 2편이 시작됩니다. 2편 부잣집 막내딸이 상속받은 술창고의 비밀. 아씨, 큰일 났사옵니다. 늙은 하인 춘보가 상가마당을 가로질러 뛰어왔습니다. 숨이 차올라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술창고 문짝이 뜯겨 있사옵니다. 여심의 손에서 향로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버지 여치권의 장례를 치르던 중이었습니다. 문상객들이 아직 마당에 가득했고 형들은 안채에서 조문객을 맡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여심은 치맛자락을 휘어지고 달려갔습니다. 술창고는 실제로 문이 한쪽이 깨져 있었고
안에서는 낯선 발자국과 흔들린 항아리들이 보였습니다. 누가 들어온 겁니까?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흙먼지가 잔뜩 내려앉은 항아리들 사이에 딱 하나만 뚜껑에 먼지가 깨끗하게 닦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건 누가 열어본 거예요? 여심은 조심스럽게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코끝을 찌르는 진하고 구수한 술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손대던 술의 향이었습니다. 아버지 술이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느냐. 첫째 형 여태건이었습니다. 둘째 여태식도 함께 들어섰습니다. 이런 낡은 창고는 빨리 정리하고 팔아야 한다고. 터리범이 들락날락해도 모를 곳이란 말이다. 팔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여심이 돌아서자 둘째가 비웃었습니다. 그까짓 오래된 술이 무슨 대수라고 그래. 터리범이 훔쳐먹기라도 했겠지. 여심은 형들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시간 전 문상객들이 분주히 오가는 상가 뒤편에서 들렸던 수상한 대화. 창고는 오늘 안에 넘기셔야 합니. 쉿. 조용히 하라니까. 아직 막내년이 눈치 못 챘단 말이요. 당시 여심은 밥상을 들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술창고는 오늘 밤에 부동산 영감이랑 계약 치릅시다. 막내년이 뭘 알겠소. 아버지 술솜씨도 못 물려받았는데. 둘째 형 여태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여심의 손에 들고 있던 밥상이 흔들렸습니다. 젓가락이 떨어지며 탁 소리를 냈고 두 남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요? 여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례식 날 아버지 술창고를 파신다고요? 첫째 형 여태건이 소매를 붙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심아, 내가 알 건 없다. 여긴 이제 우리가 결정할 일이다. 그건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아버지 돌아가셨다. 둘째가 끊어 말했습니다. 이제 창고는 돈이 되는 쪽으로 쓰이면 돼. 그리고 너도 알잖아. 사흘 뒤면 관아에서 상속문서 확정한다. 그 전에 처리 안 하면 세금만 더 물린다고. 여심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흘. 단 사흘 안에 형들은 술창고를 팔아치울 작정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지도 않은 날 부모가 남긴 술창고를 향 냄새 한번 맡아보지도 않은 형제들이 몰래 팔아치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을 겁니다. 술창고는 소녀의 몫이라고. 분명히 유언장? 여태건이 비웃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아셨다고 생각하냐? 평생 술만 빚으시던 분이. 그런 건 없다. 여심은 지금 술창고 안에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술창고, 정말 오늘 그 자리에서 팔아넘기실 생각이십니까? 둘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늘 밤에 계약한다. 내 몫이라지만 내가 못 지키면 우리가 대신 쓰는 것이다. 게다가 사흘 뒤 관아에서 상속세 정산하면 너도 돈 내야 한다. 그 돈 어디 있어? 여심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술만 빚으셨지 재산을 모으지 않으셨습니다. 오빠들이. 돌아선 뒤 춘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여심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손대던 항아리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 항아리만 누군가 열어본 걸까요? 춘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씨 주인 어른이 생전에 그 항아리만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 하셨사옵니다. 그 속엔 아씨만이 아실 무언가가 있다고. 여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만 아는 무언가요? 춘보는 고개를 끄덕이며 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예, 주인 어른께서 그러셨습니다. 그 술은 여심이만 알아볼 것이다. 라고. 그리고 이것도 드리라 하셨사옵니다. 여심이 열어보니 안에는 낡은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열쇠는 술창고 바닥 및 비밀 공간을 여는 열쇠라 하셨사옵니다. 아무도 모르게 간직하라 하셨지요. 여심은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빠들이. 부동산 영감과 계약하기 전에 아버지가 남기신 비밀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엇을 남기신 겁니까? 여심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오늘 밤 반드시 그 비밀을 찾아내겠다고. 밤이 되자 여심은 다시 술창고로 향했습니다. 횃불을 들고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 냄새와 술향이 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삼배자루 깨진 항아리 조각들 사이에서 딱 하나만 유독 보관이 정갈했던 항아리, 세 번째 줄 세 번째 항아리를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 술은 빛깔이 맑았고 입구 주변에는 짙은 술지개미가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찍어 혀끝에 대자 쓴맛도 단맛도 아니었습니다. 기이한 깊이의 맛이었습니다. 이건 아버지 그 술이다. 어릴 적 여심은 아버지 여치권의 술 만드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특히 어떤 날은 작은 항아리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아무한테도 넘기면 안 된다. 그 말이 바로 이 항아리를 두고 한 것이었단 말인가. 여심은 춘보가 준 열쇠를 꺼냈습니다. 항아리 뒤쪽 바닥을 살피니 묘하게 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닥이 다 돌이 아니야. 손으로 바닥을 두드리던 여심은 항아리 뒤쪽 살짝 들뜬 석판을 발견했습니다. 석판을 들추자 작은 철제 상자가 나왔고 열쇠 구멍이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쇠를 꽂고 돌리자 딸깍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있었고 비단에 쌓인 책 한 권과 함께 청봉주가 비전숙이라는 표지가 드러났습니다. 여심은 조심스럽게 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술을 알아볼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 내 딸 여심뿐이다. 그 아이는 모든 술의 향을 기억하는 아이였다. 술을 계승하지 않으면 우리 청봉주의 이름도 나도 흙이 될 것이다. 그 아래에는 백곡주 제조법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백곡주 3년 숙성, 소금물로 항아리 밀봉, 연탄불 아닌 지열. 단맛보다 입안에서 퍼지는 텁텁한 향을 남겨야 한다. 술은 혀로 따지지 말고 향으로 기억하라. 여심은 책을 넘기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는 수십 번 실패하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단맛은 팔리지만 오래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순간 술창고 바깥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여심은 횃불을 끄고 상자를 숨겼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레 문을 밀어봅니다. 덜컥 닫아놓은 문이 열리지 않자 발로 찰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려 있어야 할 텐데 그 목소리는 둘째 여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확실하십니까? 그 항아리가 정말 값어치 있는 겁니까? 내 말 믿어. 아버지가 평생 손 떼던 항아리야. 분명 뭔가 있어. 오늘 밤 안에 빼돌려야 해. 내일이면 관아서리가 재산 목록 작성하러 온다고. 여심은 재빨리 비밀 상자를 품에 안고 작은 쪽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채 뒷방으로 들어온 그녀는 문을 잠근 뒤 등잔불 아래서 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책의 중간 부분에는 더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심아, 만약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이 술은 단순한 술이 아니다. 우리 청봉주가 3대에 걸쳐 빚어온 비법주이며 왕실에 진상하던 술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 술을 세상에 내놓지 않았다. 이유는 단 하나. 이 술을 빚으려면 최소 3년이 걸리고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모든 것이 망가지기 때문이다. 급하게 돈을 벌려는 자들은 이 술을 절대 완성할 수 없다.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너는 어릴 적부터 술향을 맡으며 자랐고 단 한 번도 술 냄새를 잊은 적이 없었다. 이 술의 비밀은 바로 기억이다. 술을 빚는 사람의 기억이 술에 스며들고 마시는 사람의 기억을 깨운다. 이것이 청봉주 심주의 비밀이다. 여심은 손을 떨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다음 장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심아, 조심해라. 이 술을 노리는 자들이 있다. 특히 이 마을의 회장 심씨 부인을 조심하거라. 그 여인은 젊은 날 나와 인연이 있었고 이 술을 한번 맛본 적이 있다. 그녀는 이 술로 큰 장사를 하려 했지만 내가 거절했다. 만약 그녀가 너를 찾아온다면 절대 쉽게 믿지 마라. 그녀가 원하는 것은 술이 아니라 이 비법 그 자체다. 바깥에서는 여태식이 술창고 문을 부수려는 듯 쾅쾅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열어. 너 거기 있지. 내일까지 넘기기로 했단 말이다. 여심은 굳게 다짐했습니다. 오빠들, 회장마님께도 이 술은 넘기지 않겠습니다. 사흘 안에 제가 이 술의 주인임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심의 눈이 빛났습니다. 방법이 있었습니다. 사흘 안에 술을 빚어 증명하는 것.
그녀는 즉시 일어나 술창고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여심은 술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찹쌀성 말, 누룩 2대, 맑은 샘물 1독. 책에 적힌 대로 정확히 계량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집안의 쌀은 오빠들이 이미 다른 곳에 팔아버렸고 누룩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여심은 춘보에게 물었습니다. 춘보, 혹시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아씨 마을에서 돈을 빌려주는 곳은 딱 한 곳뿐이옵니다. 회장마님 댁이지요. 여심은 망설였습니다. 아버지가 경고했던 바로 그 사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흘 안에 술을 빚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여심은 회장마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마님의 주막은 마을 중심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와지붕 아래로 장독 수십 개가 늘어섰고 안채에는 정제된 쌀과 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인이 여심을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회장마님 심씨 부인은 50 중반의 여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30대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여치권의 딸이로구나. 소문은 들었다. 술창고를 지키고 싶다며? 예, 마님. 그래서 감히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술 재료를 살 돈을 빌려주실 수 있으신지 회장마님은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나는 장사꾼이다. 공짜는 없지. 조건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만들 술 그 첫 항아리를 내가 먼저 맛보게 해다오. 만약 그 술이 정말 내 아비의 술과 같다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술 재료뿐 아니라 관아서리에게도 말을 넣어주지. 하지만 만약 그 술이 형편없다면 너는 술창고를 내게 넘겨야 한다. 여심은 숨이 막혔습니다. 너무 위험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술조차 빚을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흘 뒤 첫 술을 마님께 드리겠습니다. 회장마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하인에게 명했습니다. 창고에서 최상급 찹쌀성 말과 누룩 2대를 내주어라. 그리고 이것도. 회장마님은 작은 비단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젊은 날 내 아비에게서 배운 비법이다. 술을 빚을 때 이 가루를 살짝 넣으면 향이 더 깊어진다. 받아라. 여심은 주머니를 받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아버지가 경고했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그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여심은 즉시 술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찹쌀을 씻고 물에 불리고 시루에 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고두밥을 식히고 누룩과 섞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책에 적힌 대로 정확한 온도와 시간을 맞췄습니다. 춘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씨, 회장마님이 주신 그 가루는 안 쓰시옵니까? 여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책에 없는 재료는 쓰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날 밤 술독에 술덫을 넣고 봉했습니다. 이제 사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술창고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심은 횃불을 들고 뛰어갔습니다. 창고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항아리 하나가 깨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깨진 것은 빈 항아리였지만 여심이 오늘 빚은 술독 옆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왔다 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회장마님이 준 비단 주머니가 술독 옆에 떨어져 있었고 그 안에 가루가 조금 쏟아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심은 그 가루를 손가락으로 찍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건 독이다. 쓴 아몬드 냄새가 났습니다. 독약은 아니었지만 술을 상하게 만드는 부패제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술독에 들어갔다면 사흘 뒤 술은 완전히 망가졌을 것입니다. 여심은 깨달았습니다. 회장마님은 처음부터 그녀를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들 중 누군가가 회장마님과 손을 잡고 방해 공작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여심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 지지 않겠습니다. 이 술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그녀는 술독을 안채 자신의 방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단 한순간도 술독을 혼자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오빠들이 찾아왔습니다. 여태건과 여태식 둘 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심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첫째 여태건이 말했습니다. 여심은 술독을 등지고 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관아서리가 내일 온다. 상속 문서 확정하러.
그 전에 우리가 합의를 봐야 한다. 둘째 여태식이 끼어들었습니다. 술창고는 우리가 가져간다. 대신 너한테 돈을 주지. 은자 100냥이다. 혼수 장만하기에 충분한 돈이야. 여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술창고는 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증거가 어디 있어? 유언장도 없잖아. 여태식이 소리쳤습니다. 증거는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내일 관아서리 앞에서 제가 직접 증명하겠습니다. 제가 술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을요. 아버지의 술법을 이어받았다는 것을요. 오빠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작 하루 이틀 만에 술을 빚겠다고? 웃기는 소리 마라. 두고 보시지요. 여심이 단호하게 말하자 오빠들은 씩씩거리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며 여태식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되는구나. 과연 내가 무슨 술을 내놓을지. 그날 오후 춘보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사옵니다. 아씨가 술도 못 빚으면서 허세를 부린다고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나요? 둘째 도련님이 주막마다 다니며 말씀하셨다 하옵니다. 아씨는 평생 술 한 번 안 빚어봤고 내일 망신만 당할 거라고 여심은 이해했습니다. 형들의 전략이었습니다. 미리 소문을 퍼뜨려 여심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것. 그렇게 되면 설령 여심이 술을 내놓아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여심은 술독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발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잘 익고 있어 조금만 더 하지만 그때 바깥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야. 술창고에 불이 났다. 여심은 뛰쳐나갔습니다. 술창고에서 정말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길어 나르기 시작했고 다행히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고 안쪽 한편이 까맣게 그을렸고 아버지의 옛 항아리 몇 개가 깨져 있었습니다. 여심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대체 누가 춘보가 불탄 자리에서 무언가를 주워왔습니다. 기름 먹인 천조각이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여심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해 공작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빠들인지 회장마님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여심이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여심은 술독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발효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맛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익을까? 사흘이라고 했지만 아직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춘보이옵니다. 문을 열자 춘보가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씨, 이것 좀 보시옵소서. 보따리를 열자 낡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이건 주인 어른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게 주시며 때가 되면 드리라 하셨사옵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인 것 같다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심아, 만약 내가 어려움에 처했다면 이것을 기억하라. 술은 시간으로 빚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빚는 것이다. 급하다고 해서 맛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진심을 담으면 하루 만에 빚은 술도 10년 묵은 술보다 깊은 맛이 날 수 있다. 내 마음을 믿어라. 여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려움이 올 것도 그녀가 흔들릴 것도. 고맙습니다. 아버지. 여심은 술독 앞에 앉아 밤새 지켰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술에 대한 사랑을, 이 집안을 지키려는 의지를. 상속 문서 확정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관아서리 조간석이 여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구경하러 모여들었습니다. 여태건과 여태식은 이미 안채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고 회장마님도 특별히 참석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간석이 문서를 펼쳤습니다. 고 여치권의 재산 목록입니다. 술창고 하나, 안채 하나, 그리고 잠깐. 여태건이 끼어들었습니다. 술창고는 저희 형제 공동 소유로 해주십시오. 막내는 여자라 혼인 가면 딸린 재산이 되니 형제들이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닙니다. 여심이 일어섰습니다. 술창고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증거가 있느냐? 조간석이 물었습니다. 여심은 품에서 비단에 싼 책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아버지의 비전수기입니다. 여기 첫 장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 술은 여심이에게만 전한다고. 조간석이 책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그럼 이것은 어떻습니까? 여심은 술독을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직접 빚은 술입니다. 아버지의 술법대로 만든 술입니다. 이것이 제가 술창고의 정당한 상속자라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여태식이 비웃었습니다. 고작 사흘 만에 빚은 술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게 무슨 증거야? 맛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심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럼 공정을 위해 회장마님께서 먼저 시음해 주시지. 회장마님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기대와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심은 조심스럽게 술독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향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향은 회장마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여심은 술을 조심스럽게 따랐습니다. 맑은 빛깔에 은은한 향이 감돌았습니다. 회장마님은 술잔을 들어 천천히 마셨습니다. 첫 모금,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둘째 모금, 손이 떨렸습니다. 셋째 모금,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건 정말 그 사람의 술이야. 회장마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수군거렸습니다. 조간석이 물었습니다. 회장마님, 이 술이 정말 여치권의 술법으로 빚은 것이 확실합니까? 회장마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분명 청봉주가의 술입니다. 이 아이가 진짜 술법을 이어받았습니다. 여태건과 여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조간석이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술창고는 여심에게 상속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직접 술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은 기술 상속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잠깐. 여태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술이 정말 사흘 만에 빚어진 건지 어떻게 압니까? 미리 준비해 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심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빚어 보이겠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즉석에서 술을 빚는다? 그것도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좋다. 여태식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증명해봐라. 하지만 만약 실패하면 술창고는 우리 것이다. 조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정한 제안입니다. 여심 받아들이겠습니까? 여심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성공하면 오라버니들은 다시는 술창고에 대해 어떤 주장도 하지 않겠다고 문서로 약속해 주십시오. 조간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문서를 준비했습니다. 여심은 술 재료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찹쌀, 누룩물, 그리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술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고 물에 불렸습니다. 시루에 쪄서 고두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온도로 식힌 뒤 누룩과 섞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여심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 술을 빚어온 사람처럼.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곁에서 지켜보며 몸으로 익힌 것이었습니다. 술은 손으로 빚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빚는 것입니다. 여심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급하게 빚어도 진심을 담으면 그 맛은 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술덫을 항아리에 넣고 봉했습니다. 이제 사흘을 기다리면 됩니다. 사흘? 여태건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오늘 증명이 안 되잖아. 아닙니다. 여심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속성 발효법이 있습니다. 그녀는 항아리를 따뜻한 물이 담긴 큰 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두꺼운 천으로 덮었습니다. 온도를 높여 발효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방법입니다. 하루면 충분합니다. 조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모이겠습니다. 그때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날 밤 여심은 술독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자정이 넘자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뒷문 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심은 조용히 일어나 창문 너머로 살폈습니다. 여태식이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술독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심은 즉시 이해했습니다. 술을 망가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여심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여태식이 깜짝 놀라 병을 떨어뜨렸습니다. 병이 깨지며 액체가 흘러나왔습니다. 독한 초산 냄새가 났습니다. 식초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술독에 들어갔다면 모든 것이 망가졌을 것입니다. 너 내가 여기서 뭐하냐? 제 술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빠가 망가뜨리려는 것을요. 이때 불빛이 켜지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춘부가 미리 마을 사람들을 불러둔 것이었습니다. 조간석도 있었고 회장마님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조간석이 물었습니다. 여심이 깨진 병을 가리켰습니다. 형님께서 제 술독에 식초를 넣으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여태식은 변명했습니다. 아니야. 난 그냥 확인하러 온 거야. 하지만 조간석이 깨진 병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식초입니다. 의도가 명백합니다. 여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때 첫째 여태건이 나섰습니다. 조간석 나리,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해보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술창고를 팔려고 한 것도 동생을 방해한 것도 모두 저희 욕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십시오. 저희에게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심이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여태건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술만 빚으셨지 돈을 모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빚이 많습니다. 회장마님께 진 빚이 은자 300냥이 넘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여심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여태건이 계속했습니다.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저희는 이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술창고라도 팔아서 빚을 갚으려 했던 겁니다. 동생아, 미안하다. 여심은 복잡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오빠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회장마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내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사실 나도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젊은 날 여치권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선택했지요. 그래서 나는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술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심이가 빚은 술을 맛보고 깨달았습니다. 술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심아, 미안하구나. 내 형들에게 빚을 만들어준 것도 나였다. 일부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불려서 너희 집안을 압박하려 했던 것이다. 여심은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하겠다. 빚은 탕감하겠다. 그리고 여심아, 부탁이 하나 있다. 나에게 술을 가르쳐다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것임을 이제야 알았구나. 여심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이 술의 이름은 심주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만든 술입니다. 이 술을 배우시려면 이 이름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회장마님이 웃었습니다. 좋다. 심주. 마음의 술. 좋은 이름이구나.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술독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고 조간석도 참석했습니다. 여심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향이 퍼졌습니다. 하루밖에 안 되었지만 제대로 발효가 된 것이었습니다. 여심은 술을 따라 조간석에게 먼저 올렸습니다. 조간석이 한 모금 마시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은 놀랍습니다. 하루 만에 이런 술을. 다음은 형들 차례였습니다. 여태건이 술을 받아 마셨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맛 아버지가 만들어주시던 그 술이다. 동생아, 정말 미안했다. 여태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마지막으로 회장마님이 마셨습니다. 그녀는 술을 음미하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심아, 이 술에서 내 마음이 느껴진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이 집안을 지키려는 의지, 그리고 형들에 대한 안타까움까지. 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구나. 조간석이 선언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술창고는 여심에게 상속됩니다. 그리고 여심은 청봉주가의 정식 계승자로 인정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여심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잠깐,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누구시오? 조관석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양에서 온 김주사입니다. 왕실 진상품을 관리하는 관직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왕실? 사실 저는 며칠 전부터 이곳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청봉주가의 술이 다시 빚어진다는 소문을 듣고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청봉주가요? 여심이 물었습니다. 김 주사가 설명했습니다. 청봉주가는 3대에 걸쳐 왕실의 술을 진상하던 명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선친 여치권께서 왕실과의 거래를 끊으셨지요. 이유는 왕실에서 요구하는 양을 맞추려면 술의 품질을 낮춰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심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선친께서는 술은 양으로 빚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빚는 것이라며 왕실 진상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실에서는 아쉬워하며 언젠가 청봉주가의 술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김 주사가 여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이 술을 맛보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청봉주가의 술입니다. 여심 낭자, 왕실의 술을 진상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심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왕실 진상, 그것은 엄청난 명예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거부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김 주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왕실에서 요구하시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한 달에 100병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거절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왕실 진상을 거절한다니 왜 그러십니까? 김 주사가 물었습니다. 제 술은 한 달에 20병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더 많이 만들려면 품질을 낮춰야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어기는 것입니다. 김 주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청봉주가의 후손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병만 진상해 주십시오. 왕실에서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것입니다. 여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조건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김 주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공식 문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심주는 왕실 진상주로 지정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회장마님이 다가와 여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한다, 여심아. 내가 해냈구나. 여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모두 아버지 덕분입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심의 술창고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매달 20병의 심주가 왕실로 올라갔고 나머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팔렸습니다. 하지만 여심은 절대 과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한 병 한 병에 정성을 담았습니다. 오빠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태건은 술 재료를 구하는 일을 맡았고 여태식은 항아리를 관리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술창고를 빼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심을 도우며 함께 일했습니다. 어느 날 여태건이 말했습니다. 동생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괜찮습니다. 이제는 다 지나간 일입니다. 아니야. 우리가 너를 무시했던 것도 술을 빼앗으려 했던 것도 모두 잘못이었어. 앞으로는 내가 하는 일을 돕겠다. 여태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이제야 알았어. 술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정신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평생 지키려 했던 것을 이제야 이해했어. 여심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마님도 약속대로 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술을 사업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여심아, 술을 빚으면서 깨달았어. 내가 여치권을 사랑했던 이유는 그의 술 때문이 아니었어. 술을 대하는 그의 마음 때문이었지. 그리고 넌 그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았구나. 과찬이십니다, 마님. 아니야. 사실이야. 그리고 나도 이제 알았어. 복수가 아니라 배워야 했다는 것을. 고맙다, 여심아. 어느 가을날 술창고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심주를 사러 온 사람들, 술 만드는 법을 배우러 온 사람들, 그리고 단순히 향을 맡으러 온 사람들까지. 여심은 모든 사람들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술은 여전히 한정된 양만 만들었습니다. 왜 더 많이 만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여심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술은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 만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술을 마시고 좋은 기억을 떠올린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저녁 여심은 혼자 술창고에 앉아 있었습니다.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 안에서는 술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심은 아버지의 수기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여심아, 만약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술은 시간으로 빚는 것도 기술로 빚는 것도 아니다. 마음으로 빚는 것이다. 내 마음이 술에 담기고 그 술을 마신 사람의 마음에 닿는다. 그것이 진짜 술이다. 나는 평생 이런 술을 빚으려 노력했다. 그리고 이제 그 뜻을 너에게 전한다. 술을 빚는 것은 단순히 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억을 선물하는 것이다. 좋은 기억을, 나쁜 기억을, 슬픈 기억을, 기쁜 기억을. 술 한 잔에 담긴 것은 물과 쌀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이다. 그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행복하거라. 아버지는 항상 너를 믿었다.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 여치권 여심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바깥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여심 낭자, 이번 달 술은 언제 나옵니까? 열흘 뒤에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심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술독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술을 빚을 시간이었습니다. 한 병 한 병에 정성을 담아서. 그리고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여심의 심주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달에 30병만 만들었습니다. 20병은 왕실로 10병은 마을 사람들에게. 어느 날 왕실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여심 낭자, 대전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대전이라면 임금님을? 그렇습니다. 심주를 너무 좋아하셔서 직접 만들어준 사람을 보고 싶다 하셨습니다. 여심은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궁궐에서 임금을 아련했습니다. 임금은 중년의 온화한 분이었습니다. 경은 여심이로구나. 과인이 그대의 술을 매우 좋아하고 있소. 황송하옵니다, 전하. 이 술을 마실 때마다 돌아가신 선친이 생각나는구나. 과인의 아버님께서도 술을 좋아하셨는데 이런 깊은 맛의 술을 드시게 해드리지 못한 것이 한이로다. 여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소녀의 술이 전하께 좋은 기억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옵니다. 임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에게 상을 내리고자 하오. 무엇을 원하는가? 여심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사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사옵니다. 말해보거라. 소녀의 술창고를 영원히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경의 술창고를 왕실 지정 술도가로 인정하겠노라. 그리고 경의 가문이 대대로 이 술을 빚을 수 있도록 보호하겠노라. 감사하옵니다, 전하. 여심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중 나왔습니다. 형들도 회장마님도 춘보도 모두 기뻐했습니다. 동생아, 정말 대단하다. 왕실 지정 술도가라니. 축하한다, 여심아. 여심은 모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술창고로 향했습니다. 술창고 안에는 새로 빚은 술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심은 항아리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술창고는 영원히 지켜질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소녀는 평생 이 술을 빚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을 선물하는 술을 만들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심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술을 빚을 시간이었습니다. 한 병 한 병에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여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술창고는 대대로 이어졌고 심주는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술을 마신 사람들은 언제나 말했습니다. 이 술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담겨 있어. 마시면 좋은 기억이 떠올라. 그것이 바로 심주의 비밀이었습니다. 술에 담긴 것은 물과 쌀이 아니라 만든 사람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이 마시는 사람의 기억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여심은 평생 이 술을 빚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녀도 자신의 딸에게 이 비법을 전했습니다. 술은 혀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마시는 것이란다. 그리고 술을 빚을 때는 항상 마음을 담아라. 그러면 그 술은 사람들의 인생에 남을 것이다. 그렇게 심주의 전통은 계속되었고 여심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소중한 댓글 한마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